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액트를 다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에는 1장부터 2장까지 수용 전염 치료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디에서 왔는지 설명해 드렸는데 전해드릴 내용이 많아서 그리고 사실 파트별로 하루씩 다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2부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들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장부터 5장까지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3장 수용 전염 치료의 치료 과정. 치료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동시에 작동한다고 합니다. 상처가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고 마음을 여는 오픈의 과정. 첫 번째, 세 번째 과정에 모두 관여하는 중심 잡기. 마지막으로 세상에 관여하기.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고통의 원인은 생각과 현실을 혼동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라는 데에 있죠. 책에서는 생각을 우리 자신이나 세상에 대해 내재화된 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에 파묻히는 것은 과거의 잔재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심리적 유연성을 같이 갖추어야 된다고 해요. 이것은 액트의 치료 효과 중 하나로 우리가 생각에 갇히지 않고 매 순간 수많은 가능성이 펼쳐지는 선택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책에서는 고통이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이며 이것을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누구나 액트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용 전염 치료의 과정은 첫 번째, 고통을 향해 마음을 여는 오픈. 이것은 피부 안의 세상이라는 맥락과 관계된 과정으로서 수용과 탈융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픈의 과정은 우리가 원치 않는 감정이나 생각을 경험할 때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이나 감정이 오면 반사적으로 등을 보이고 몸을 움츠리거나 하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감정을 파도라고 생각하고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바닷가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 파도가 내 발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파도로부터 움츠릴 때 우리는 바다를 등지게 되고 우린 오로지 발끝에 닿는 파도만, 즉 긍정적인 감정만을 바라보려고 하죠. 하지만 이제는 수용 전염 치료를 통해서 바닷가에 멈춰서서 발끝을 간지리는 모래를 느끼고 바람이 모든 걸 실어가는 것을 가슴을 열고 바라보는 것처럼 마음도 여는 것, 바로 이것이 수용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심 잡기는 마치 자전거의 핸들과 같아서 오픈으로 좌회전을 하거나 관여로 우회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액트에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피부 안의 세상, 수용과 피부 밖의 세상인 전염, 이 2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중심 잡기는 이 2 요소의 실행 모두에 관여하는 핵심적인 과정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피부 밖의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인 관여하기. 우리는 첫째, 둘째 과정을 통해서 피부 안의 세상에 가슴을 활짝 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피부 밖의 세상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밤바다의 등대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 등대가 비추어주는 불빛을 보지 못하고 배가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게 나의 내면의 가치를 최대한 구체화시켜서 만들어줘야 하고 등대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배를 젓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한 번의 노젓기가 바로 전염 행동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여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확실한 가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융합과 탈융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융합은 액트에서 가정하는 인간 고통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는 눈물이 날 때 그것을 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후 우는 것은 약한 것 또는 지는 것이라고 사회 언어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내가 다음에 눈물이 날 때는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평가 구별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다라는 의미가 약한 것과 지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남자는 태어나서 3번의 눈물을 흘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뜻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처럼 언어의 부정적인 연결은 우리의 삶에 너무도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인식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한다면 머리가 터지거나 일찍 죽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인생이 끝날 수도 있죠. 하지만 언어의 부정성을 인지하고 말의 중요성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착각하는 것 중 한 가지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10%의 의식, 90%의 무의식의 영역으로 되어 있어서 의식의 영역은 어찌 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무의식의 영역은 그대로 무의식, 즉 의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생각에 대한 예를 들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 우리가 시험을 본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제하려 더 계속적으로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액트에서는 이것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가 그만큼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일이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수많은 생각들을 만들어내느라 고생하네, 고마워 라고 하면서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통해 보는 세상이 내가 아닌 생각임을 알아채는 것, 즉 이것을 탈융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탈융합을 위한 여러 방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용하고 편리해 보이는 방법은 생각의 번호를 매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방해가 되는 모든 생각들에게 예를 들어서 생각 1호, 생각 2호 이런 식으로 이름표를 붙여주고 나랑 분리를 시켜야 하고, 만약 이것들이 효과가 없고 끊임없이 나를 망치려고 한다면 붙인 이름의 숫자를 세는 반추 사고가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생각 1호, 2호, 2호 이런 거보다 생각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를 세는 것이죠. 다음으로 자기인식. 액트에서는 경험에 언어가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내용으로서의 자기와 과정으로서의 자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락으로서의 자기,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용으로서의 자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 즉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말하고, 과정으로서의 자기는 내용으로서의 자기와 다르게 유동적으로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느낀다, 나는 생각을 한다 등과 같이 현재 이 순간에 대한 자각을 이야기하죠. 과정으로서의 자기는 내용으로서의 자기 형성의 기반이 되기도 하는데 나는 지금 슬프다, 나는 지금 잠이 오지 않는다 같은 과정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반복되면 나는 우울한 사람이다 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반대의 작용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긍정의 방향으로도 이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치료적 과정으로 활용되는 맥락으로서의 자기를 보면 이 맥락으로서의 자기는 때로는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고 해요. 책에서는 실제 액트 세미나에서 이와 관련된 연습을 하던 중에 눈물을 보이거나 심하게 화가 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맥락으로서의 자기의 강점이라고 해요. 보통 불편한 생각이나 감정, 기억은 너무 깊숙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하죠. 쉽게 예를 들면 작은 배가 큰 파도들을 넘는 모습을 다리 위에서 지켜본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이때 다리 위에서 보는 내가 바로 맥락으로서의 자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용 전념 치료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중 현재라는 포괄적인 넓은 시간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 이것을 느끼는 것이죠. 기억은 우리 스스로 이제 다 잊었다 생각했을 때조차 예고 없이 찾아오고, 감정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러한 기억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 기억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기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러 신체 감각, 그리고 그 감정과 관련된 신체 감각까지 포함한 모든 나의 신체에 집중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명상이나 책에서 소개한 마음 바라보기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고,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감정 경험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보통 불편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문제라는 가정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불편한 감정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정서 조절에 성공할 때조차 이 조절하는 대상에 불편한 감정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그 경험을 하게 될까 두려워하게 될 수 있고, 회피하고자 움츠러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존과 적응에 유리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진화해 왔습니다. 신체적으로도 기능적으로 오랜 세대를 거쳐 생존에 유리하게 변화되어 왔죠. 정리하자면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서로 간의 이해가 깊어지고 연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감정 경험은 단지 한 개인의 적응뿐 아니라 인류로서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경험인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여전히 불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젠 다르게 경험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액트라고 말합니다. 수용 전념 치료에서는 반사적 행동에서 벗어나 반응적 선택하기를 연습하도록 훈련시키는데, 그것은 바로 수용이라는 것입니다. 액트에서 수용은 수용 행동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가 수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동이기 때문이죠. 모든 행동에는 시퀀스가 있고 반복을 통해 학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후 연습을 하지 않으면 다시 속어가 되죠. 가슴 아프고 떨리는 순간 태풍의 눈을 향해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 나오는 것과 같은 한 번의 경험, 지금까지 해온 감정과의 싸움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의 일부인 불편한 감정과 새롭게 사귀는 것, 이것이 바로 수용 행동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수용 행동을 하기에 앞서 몇 가지 질문을 해요. 첫째, 당신은 이미 당신의 일부로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나요? 둘째, 그것을 원하거나 좋아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금의 불편함을 함께 할 수 있겠나요? 그리고 수용에 대한 방법으로, 연습 방법으로 핸드 제스처 방법을 제공하는데, 상상해 볼게요. 마치 원치 않은 상황이나 감정이 있는 것처럼 팔을 몸쪽으로 가능한 만큼 당겨서 주먹을 꽉 쥐고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머무릅니다. 이때 자세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 감각을 기억하세요. 자, 이제 그 손을 펴고 팔을 내려놓습니다. 잠시 팔을 내려놓은 지금의 자세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 자세를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팔을 벌려 앞으로 향해 풍선을 안는 듯한 느낌으로 안아보고 그 느낌을 기억합니다. 자,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자세가 가장 많이 힘들고, 세 번째 자세는 두 번째 자세에 비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들지만 두 번째 자세보다는 조금 더 당당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첫 번째는 통제, 두 번째는 감수, 세 번째는 수용이라고 합니다. 이 느낌처럼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려는 마음, 이 마음을 내려놓으면 당신은 삶에 대한 통제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죠. 저자는 액트를 가르치다 보면 전념이라는 행동에 대한 결과다 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전념이란 행동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치에 따라서 기꺼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해져 있는 인생이라면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없겠죠. 정해져 있지 않은 삶에 우리를 기꺼이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에서는 액트의 치료적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담자를 단기의 삶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내담자가 경험하는 불편감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경험하지 않으려는 싸움이 문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부와 싸우게 되면 어느 쪽이 이기든 나의 일부는 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치료자는
내담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도전이나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부터 내담자를 구해낼 수 없다. 이 점이 다른 심리치료와는 많이 다르다고 느낀 점인데요. 바로 수용의 과정을 전달하기 위해 치료자는 내담자의 불편감에, 때로는 그 앞에서 느껴지는 치료자 자신의 무력함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내담자는 지금까지의 모든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것을 배워야만 하는데, 이때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 창조적 절망감입니다. 도와주고 싶더라도 치료자 역시 이 과정을 견디고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내담자가 좌절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한다면 그것을 장벽의 기회로 삼는다. 액트에서는 치료가 아주 효과를 나타내고 있을 때조차도 또다시 좌절이나 걱정을 경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치료자로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온 것이기에 반가운 일이라고 하죠. 치료자로서 좌절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기쁜 일이다. 치료자와 내담자는 공동의 치료 목표를 향해서 협력을 하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은 인지행동 치료와 행동주의 치료에 많이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치료 과정에서의 치료자가 감정의 불안을 느낀다면 그때가 바로 내담자와 연결감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것이죠. 6번째, 내담자에게 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치료자가 치료 장면에서 실제로 하는 것이 치료적으로 더 유용하다. 행동주의에서 가장 큰 학습 방법 중 하나가 모델링인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겠죠. 내담자와 논쟁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 것. 액트에서의 치료는 내담자의 생각을, 내용을 바꾸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삶과 경험이고 치료자의 의견이나 신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겨나가야 할 사람은 내담자 본인이라는 것이죠. 달라이 라마가 한 말이 있어요. 자비란 자신의 고통을 포함해 고통에 처한 사람을 보았을 때 이를 구해내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치료 회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내담자와 치료자 자신을 자비롭게 보면서 그 안에서의 반응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삶이 목적은 처음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 매 순간이 주는 모든 가능성을 충분히 만끽하며 충만하게 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장, 수용 전념 치료의 실제. 치료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이라는 새로운 맥락에서 치료자는 이러한 감정을 포함한 직접적인 경험에 접근을 합니다. 경험 회피에 대한 치료 과정인 수용을 위해서는 감정을 표현한 언어가 아니라 그 감정 자체에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언어 전달과 함께 행동이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말을 하는 시점, 톤, 높낮이 등 이 다양한 단서를 통해서 우리는 내담자의 말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이용해서 내담자가 지금 이 순간에 접촉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죠. 책에선 언어로 인한 함정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포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쓴 책에서
fear라는 약자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FEAR이라는 약자로 나눠서 fear죠. 두려움. 즉 불안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판단을 들이대는 순간에 우리는 정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자신만이 불안을 경험하는 듯한 소외감과 함께 고통을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언어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유를 찾는 가장 큰 의도는 불안이라는 감정 경험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해결된다고 해도 불안이라는 전제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이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켜봐 줘야 하는 것입니다. 불안이라는 게 이 액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것을 외면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이 도대체 어떤 감정인지, 왜 나에게 온 것인지 이런 것을 바라보고 수용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것을 직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액트 치료의 본질이죠. 네, 마지막으로 책에서 이야기하는 수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수치심은 정서 발달 단계 중에 가장 늦은 시기에 발달하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수치심이란 자신을 타인의 시선에서 사회적 조망으로 볼 수 있는 인지 능력의 발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같은 물체나 사건이라고 해도 내가 여기서 지금 보는 것과 내가 거기서 그때 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때로 상대방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눈으로 자신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결국 책에서 하는 이야기는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나 여자나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 어떤 사람이든 정말 세상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인간이라면 고통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고통을 내가 친구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적으로 받아들이는지에 관한 것은 온전히 나의 선택에 관한 몫이며 치료자는 올바른 방향성과 위치를 잡아주는 등대 같은 역할만 하는 것이고 결국 모든 결정은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지속적인 치료 효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액트 치료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자아를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어요. 이 수용 전념 치료에 관한 다른 책에도 관심이 좀 생겼는데 다음에 읽게 되면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릴게요. 처음으로 수용 전념 치료 관련 책이라서 어떤 비교 평가를 하긴 좀 힘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다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글로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란 세상이랑 알아가면 갈수록 더 모르겠는 것이다. 알려고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이 세상인 것 같다. 세상의 엄청난 이치를 인간은 깨우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이미 모든 것을 깨우치고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멋지게 해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악마도 천사도 범죄자도 자원봉사자도 그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이고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즉
생각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바로 생각이다. 생각은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무덤을 파고 들어갈 것이다. 인간이 되라. 나는 날마다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매일 어제보다 다 나은 내가 되어가고 있다. 나는 날마다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매일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어가고 있다. 나는 날마다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매일 어제보다 나은 내가 더 되어가고 있다.